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4월 14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 참조하여 가족방 입장하셔서 회원님들과 정보 교환 및 분석 조합자료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프리미어리그 본머스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본머스의 강한 압박 플레이는 어느정도 강호들에게 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데인마크가 붙기 전에 패스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압박이 풀리면 수비적으로 상당히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올드 트래포트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둘 때의 역습 전개를 맨유가 거의 제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본머스가 맨유를 상대로 어느정도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준 점은 있습니다. 맨유의 문제는 전방 압박의 시퀀스가 너무 허술하고 특히 중원에서의 저지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칼럼에서는 심판보다도 중앙 자원들이 기록하는 인터셉트가 적다는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맨유가 매 경기 많은 슈팅과 수비적인 위기를 내주고 있고 이를 오나나의 세이브로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선수들이 개인 기량으로 골을 넣으며 결과를 챙기고 있기는 한데 경기력과 결과의 괴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머스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원에서의 저지력과 전방 압박에서 보여주는 맨유의 처참한 면모를 생각하면 본머스가 보여주는 전방 압박과 역습 전개의 장점이 잘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버풀 대 크리스탈 팰리스. 리버풀은 살라를 뺀 것이 결국에는 안필드에서 0대3으로 패배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유로파보다는 리그 우승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살라가 선발 명단에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졌고 팰리스를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얇은 스쿼드의 한계로 인해서 수비 실수가 늘어나는 모습은 달갑지 않은 상태지만 화력으로 이를 눌러버리는 면모가 많았습니다. 팰리스가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는 것으로 맨시티나 리버풀을 상대로도 골을 기록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다만 팰리스의 약점은 수비진의 기동성이 느린 편이라는 것인데 이 때문에 리버풀이 강하게 압박하거나 템포를 빠르게 공세를 가하는 상황에서는 따라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다소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팰리스가 지난 경기 맨시티를 상대로도 극복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리버풀을 믿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개 자체는 결정력과 별개로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팰리스도 어느정도 상대의 실수를 저격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수비진의 기동력이 리버풀의 템포를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대 풀럼. 지난 경기에서도 웨스트햄의 강한 수비라는 면모는 잘 드러났던 편이었습니다. 33개의 슈팅을 허용했지만 골을 허용한 시퀀스는 모두 코너킥으로 오픈 플레이에서의 실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풀럼을 상대로도 적어도 홈에서는 역습 성향으로 재미를 많이 본 편인데 아예 2010년 이후로는 홈에서 풀럼을 상대로 져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풀럼은 지난 경기에서도 뉴캐슬의 역습에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풀럼이 늘 높은 압박 라인을 유지하는 편이라서 역습에 약한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합니다. 물론 최전방 자원들이 결정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는 풀럼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는 하지만 팀님이 자주 선발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는 공격의 시작이 잘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웨스트햄이 그래도 역습에서의 성과와 지난 경기에서도 오픈 플레이 실점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웨스트햄이 홈에서 풀럼을 상대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며 풀럼이 원래 라인을 높이면서 역습 대응에 약점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 대 레알 마드리드. 마요르카는 일단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맞불을 놓는 스타일을 구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레알 마드리드가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른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5백으로 공간을 차단하면서 기동력을 줄이는 것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최근 두 경기에서 내준 오픈 플레이 골은 없습니다. 베랄은 일단 맨시티를 상대로는 출혈이 심할 수밖에 없었고 상당히 체력적으로 후반전에 부족함을 보인 것이 무승부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요르카를 상대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운영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밀리탕이나 세바요스 같은 백업 자원들의 비중을 늘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챔스 8강 원정이 바로 다음 주이기 때문입니다. 여유롭게 운영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를 두들기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성과를 내던 편이었습니다. 다만 5백으로 상대를 하는 마요르카도 레알을 상대로 매우 잘 버티는 편이었고 레알 마드리드가 다음 주에 있을 챔스 8강을 대비해서 상당히 페이스를 여유롭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디스 대 바르셀로나. 카디스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두 줄 수비와 측면을 이용한 역습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측면 자원이 골을 넣은 것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바르셀로나가 일단 중앙의 힘으로 두들기는 것에 잘 대응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바르셀로나가 챔스를 앞두고 로테이션을 가동해야 하고 레반도프스키가 징계로 없다는 점이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부스케츠 피케 딜레마로 인해서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쿤데, 아라우, 쿠바르시의 합류로 인해서 바르셀로나가 수비진의 스피드가 약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공간을 노리고 뻥 차주는 것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물론 미드필더 진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카디스를 상대로 미드필더 싸움에서 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기기는 할 것입니다. 일단 중원에서의 압도적인 클래스와 기동력이 좋아진 수비진의 구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레반도프스키의 징계와 동시에 다음 주 챔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분을 가다듬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라스팔마스 대 세비야. 라스팔마스는 동적인 팀들에게 약한 편입니다. 특히 홈에서도 알메리아와 빌바오에게 당하는 등 지공 성향을 가진 팀이 압박을 주무기로 하는 팀을 만나면 연고지의 이 점도 무력화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세비야가 압박 시퀀스를 짜는데 능한 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세비야를 상대로 최근 5경기 5패에 그치고 있는 전적이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비야도 기복은 있지만 일단 잠그는 상황에서 헤타페의 공세를 잘 막아내는 등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 경기를 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로레스 감독이 압박 시퀀스를 잘 짜는 면모가 강한 편이라서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찾는 데 일가견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세비야도 선수단 구성이나 빌드업 시퀀스가 아주 완벽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면모가 강하긴 합니다. 일단 홈에서도 라스팔마스가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팀에게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세비야가 공격은 몰라도 감독이 압박 시퀀스를 짜는데 상당히 일가견은 있는 편이고 지공 성향의 라스팔마스가 이를 뚫어낼 기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라나다 대 알라베스. 그라나다가 전적 자체는 알라베스를 이기고 있지만 외신에서는 승리 가능성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감독이 바뀌자 그나마 있던 장점인 공격력에서도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무득점인데 박스 안에서 기록한 슈팅이 바깥보다 한 개라도 많았던 경기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플레이를 하던 공격에서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라베스도 오모로 디온의 득점력이나 팀 전반적인 골 페이스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압박 라인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바르셀로나도 당황을 어느 정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강호들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고 몰아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알라베스의 승리를 봅니다. 득점력이나 팀의 전반적인 결정력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라인을 올리면서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강호들을 상대로도 페이스를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또한 그라나다가 감독이 바뀐 이후에는 장점이던 공격력마저도 보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세리에어. 볼로냐 대 몬차. 볼로냐는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아쉬운 매치를 치렀습니다. 다만 유독 홈에서 강한 편이라서 몬차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홈에서는 인테르 말고는 패한 적이 없고 다 이겼을 정도입니다. 물론 몬차의 강한 중앙이라는 면을 볼로냐가 확실하게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격진 뎁스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몬차도 단단함이라는 면을 아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몬차는 공격적인 페이스 상승을 노리는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강호들을 상대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결국 지난 나폴리전에서의 패배 원인이라고 봐도 무방했을 것이고 볼로냐의 단단함이 마냥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해서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볼로냐의 단단함은 전임 감독 시절부터 이어진 나름 유서 깊은 포인트입니다. 볼로냐의 근소 우위 정도를 기대해보는 경기입니다. 두 팀이 서로 중앙에서의 단단함을 무기로 삼는 편이라서 중앙에서의 힘싸움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몬차가 포메이션 변화로 공격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수비에서의 기복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나폴리 대 프로시노네. 나폴리가 아무리 올 시즌 부진하다고 한들 하위 전력을 상대로 점유를 가져오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특성을 가진 팀은 아닙니다. 일단 로보트카도 약체를 상대로는 조타수 역할을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대결에서는 0대4로 컵대회에서 대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당시 나폴리는 로테이션을 돌리고 나왔습니다. 리그에서 일정만 남은 나폴리가 이 경기에서 로테를 돌릴 이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프로시노네는 중앙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이 플랜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헐거워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홈에서도 슈팅을 많이 주는 약점이 뚜렷한 편이라서 프로시노네보다 올 시즌 많은 골을 허용한 팀은 꼴찌로 처진 살레르니타나가 유일합니다. 나폴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 나폴리가 하위 전력을 상대로 전전긍긍하면서 점유율을 못 가져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프로시노네가 중앙 싸움에서 밀리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수비적인 이슈가 심각한 상황인데 나폴리가 컵대회에서처럼 로테이션을 돌릴 이유가 없어 일정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토리노 대 유벤투스. 유벤투스를 상대로는 토리노가 매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픈 플레이에서 토리노의 단단함으로 상대 공격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되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들도 신체 능력이 매우 떨어진 자파타로 유벤투스의 3백을 공략하는 것이 어려운 미션이라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결국 유벤투스나 토리노나 서로를 공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골을 우겨 넣는 능력에서 밀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알레그리 감독이 오픈 플레이에서 중원을 창조적으로 쓰는 것이 부족한 편이라서 토리노를 상대로는 세트피스로 상당한 재미를 보는 중입니다. 최근 토리노를 상대로 넣은 6골 중 4골이 세트피스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유벤투스가 상대를 공략하는 정교함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신승을 기록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테르를 제외하면 유벤투스보다 올 시즌 리그에서 세트피스 골이 많은 팀은 없습니다. 결국 골을 우겨 넣을 수 있는 전력에서는 유벤투스가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픈 플레이에서 토리노를 확실하게 제압할 만큼의 역량이 부족하니 고육지책으로 쓰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벤투스가 그래도 유리한 경기라고 봅니다. 사수올로 대 AC 밀란. 사수올로는 밀란이나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역습으로 상당히 강호들에게 선전했습니다. 도깨비팀 기질을 가진 팀 중 하나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밀란을 공략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밀란이 유로파 2차전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수올로가 늘 중원과 수비에서의 문제가 치명적인 상태고 베라르디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격의 선봉장도 마땅히 없습니다. 밀란은 2차전 로마 원정에서 역전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그에서도 당장 챔스권에서 미끄러질 일은 없어 밀란이 주전 선수들을 아끼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유로파 1차전이 끝난 다음에 엠폴리전에서도 오카포요비치를 선발로 내세우는 모습이었고 당시에도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밀란이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어쨌든 승리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선보인 점은 긍정적입니다. 밀란이 로테이션을 돌리면 화력에서의 다득점 여부는 다소 불확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수올로의 수비나 중원 안정감은 시즌 내내 문제를 일으키고 모습입니다. 또한 공격의 선봉장으로 강호들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인 베라르디도 없는 상황에서 사수올로가 밀란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 대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는 기본적으로 프랑크푸르트를 잘 상대하던 편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팀의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서 프랑크푸르트의 활동량과 수비를 잘 공략하던 면모가 강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수비가 불안해서 난전을 만드는 것에만 그쳤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올 시즌에는 최후방이 안정되면서 상당히 수비마저도 흠잡을 곳이 없는 전력으로 변모한 모습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에서는 약세가 보입니다. 활동량을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팀이라서 이동일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다득점에 친하지 않은 프랑크푸르트의 화력 난조 양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이고 현재 스키리 에빈베 등 수비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들의 이탈도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는 단단함을 격파하는 양상을 자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도 했고 프랑크푸르트의 원정 난조도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프랑크푸르트의 현재 수비 뎁스도 완전하지는 않다고 봐야 합니다. 다름슈타트 대 프라이부르크. 다름슈타트가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마인츠 전에서도 상대 진영에서 머무르는 패스의 양이 전력에 비해서는 많았던 모습이었는데 다만 정교함을 갖췄다고 하기는 어려워서 공격의 대부분은 롱볼 양상에 머무르는 모습이었고 중원에서의 견고함이나 체급도 대부분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에서의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기본적으로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이는 편입니다. 에이스인 그리포가 플레이메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측면으로 공이 많이 공급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부르크가 강호들을 상대로 중앙 싸움에서 우위 전력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이 페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약팀과의 경기에서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일단 중앙을 잡아먹고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름슈타트가 생각보다는 호전적으로 가는 와중에도 중앙 주도권이나 공격에서의 정교함이라는 면에서 뚜렷한 장점을 보여주는 모습도 없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